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사업가입니다. 식품 제조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이죠. 여자 혼자 몸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나름 잘 해내고 있답니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20년 전까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원래 저는 애 셋 달린 평범한 전업주부였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돈 한 푼 못 벌면서 밥만 축내는 기생충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그 모진 핍박과 서름을 이겨내고 지금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인생 역전 스토리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수저 계급론이 유행이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전 금수저까진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역에서 꽤 유명한 대형 병원 원장이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물질적으로는 확실히 남들보다 풍요로웠죠. 그 시대에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마냥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일 때문에 바쁘셨고 엄마도 병원장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긴 했는데요. 8살 터울이라 남처럼 대면대면한 사이였네요. 부모님은 유독 외로움을 타는 딸이 안쓰러웠던가 봐요. 제가 중학생이 될 때쯤 서울 사는 사촌 언니가 저희 집 근처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학교 다닐 동안 같이 살게 됐어요. 숙모가 따로 부탁한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사정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사촌 언니라도 있으면 좀 낫지 않겠냐면서요. 사실 작은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달리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빚도 꽤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딸 등록금이며 자취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전부 저희 부모님이 해결해 줬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저와 잘 지내주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사촌 언니는 제법 나이 차이 나는 저와 어울리는 게 싫었을 법도 한데 그래도 상냥했어요. 주말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저와 여기저기 놀러 다녀줬고요. 평일엔 공부도 봐주고 숙제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죠. 다 떠나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사촌 언니에게 의지하게 됐죠. 근데 그게 언니한테는 큰 부담이었나 봐요. 언젠가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자꾸만 피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생긴 거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해해요. 대학생이면 한창 연애하고 놀러 다니기 바쁜 나이인데 중학생인 사촌 동생한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땐 사촌 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데이트 나가는 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죠. 언니, 나도 극장 데려가. 제발, 응? 가서 얌전히 있을게. 약속해. 그거 애들 보는 영화 아니라고 말했잖아. 가도 넌 못 본다니까?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끝나고 같이 밥 먹자. 말이 되는 소리래. 이거 놔. 늦었단 말이야. 그렇게 얼마나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무 중에 잠깐 집에 들린 아버지였죠.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영숙이 너 경희 언니 말 잘 들으라고 했지? 아버지는 찜짓 엄한 목소리로 저를 야단쳤어요.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그러는 아버지가 야속하더군요. 그치만 언니가 영화 보러 가는데 나 안 데려간다잖아. 나도 영화 보고 싶은데. 뭐? 영화?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 염려됐는지 친척 언니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요, 큰아버지. 저 혼자 보는 거면 데려가겠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보는 거라서. 경이 너 남자친구가 있었어? 아, 네, 얼마 전에 생겼어요. 친척 언니는 아차하는 얼굴로 입을 다물었어요. 혹시라도 언니 부모님 귀에 들어갈까봐 남자친구가 생긴 걸 저희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해야지. 괜히 부모님 걱정하시게. 뭐하는 놈이냐? 혹시라도 이상한 놈 만나는 거면 내가 재수씨 볼 면목이 없다. 너 엄한 길로 안 빠지게 잘 데리고 있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는데. 아, 이상한 사람 아니고 같은 학교 친구예요. 같이 영화만 보고 헤어질 거고요. 그럼 영숙이도 데리고 가거라. 네 말처럼 영화만 보고 헤어질 거면 동생 못 데리고 갈 게 뭐야? 아버지의 말에 사촌 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네, 그렇게 할게요. 대답하고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일이 잘 풀린 거라고 여겼어요. 아버지 덕분에 사촌 언니가 마음을 받고 영화도 보고 신난다고 생각했죠. 아직 어리고 철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단단히 마음이 상한 사촌 언니는 집 앞을 벗어나자마자 제 손을 확 놨어요. 그리고는 참고 있던 울분을 토하면서 성을 내더군요. 김영숙, 네가 7살짜리 애야? 왜 이렇게 내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건데? 아,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 언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당황한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언니, 왜 그래? 화내지 마. 왜 그러냐고? 너 정말 몰라서 물어? 누가 부잣집에서 공주님처럼 오냐오냐 자란 애 아니랄까봐 눈치도 더럽게 없네. 야, 내가 분명 같이 영화 보러 못 간다고 했지? 근데 왜 사람을 안 놔주고 귀찮게 구냐고? 괜히 너 때문에 큰아버지한테 남자친구 있는 것만 들켰잖아. 우리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언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야? 진짜 큰아버지가 주는 용돈만 아니었어도. 됐고, 따라오지 마. 알았어? 지금 있었던 일 누구한테든 말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언니 미안해. 가지 마. 제 애원에도 사촌 언니는 자리를 떠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혹시라도 사촌 언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렸네요. 하지만 사촌 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요. 땅거미가 질 무렵이 돼서야 저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일은 제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그 뒤로 사촌 언니가 무서워 먼저 다가가지조차 못했죠. 반면 사촌 언니는 그렇게 제게 분풀이를 했던 게 미안했던가 봐요. 전처럼 다시 상냥해졌고요. 제 생일에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예쁜 머리핀도 선물로 줬더랬죠. 그땐 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많이 무서웠지? 이제 안 그럴 테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자, 영수가. 응? 차마 친척 언니가 내민 화해의 손길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찌저찌 풀고 잘 지냈더랬죠. 그치만 예전처럼 친척 언니에게 온전히 다 마음을 줄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들에게 마음을 많이 줬어요. 연애를 하면 늘 제가 먼저 차였는데 이유도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제가 너무 의존적이고 자아가 없어 보여 부담스럽다는 거였죠. 애정결핍 아니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네요. 참 서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밖에 모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쯤 됐을 땐 일부러 연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누가 호감을 보여도 모른 척 무시했고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굳이 먼저 나서서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그런 제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와 3개월 만에 식을 올릴 줄은 말이죠. 당시 전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만큼 유명한 모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냉동식품이 대박이 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어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상사의 인정과 두둑한 성과금 때문에 참 행복했더랬죠. 자청해서 더 남아 일을 하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친척 언니는 제가 연애 중독자에서 벗어나더니만 일 중독자가 됐다며 걱정할 정도였죠. 그쯤 친척 언니는 여전히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대학은 이미 한참 전에 졸업했는데 또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때까지도 계속 같이 살고 있었죠. 그쯤엔 이미 부모님도 사촌 언니를 또 한 명의 딸처럼 여기고 계셨어요. 제가 일에 바쁜 만큼 사촌 언니가 부모님을 많이 챙겼거든요. 어쨌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연휴 시작이라 그런지 영 잡히지가 않더군요. 결국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까지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일까요? 길에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부녀자 강도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을 때라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걸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뒤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뭔지 저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죠. 제가 속도를 높이면 그쪽도 속도를 높이고 차라리 지나쳐가라 하는 마음으로 속도를 낮추면 그쪽도 천천히 걷고 이건 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뒤돌아보니 글쎄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쫓아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그때부터 마구 앞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도 따라서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쫓아오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죠. 그때부턴 진짜 잡히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도망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 몸으로 남자를 따돌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버스 정류장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남자가 저를 따라잡았고요. 그대로 제 어깨를 낚아채 돌려 세우더군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그러자 남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아니, 왜 도망가나 했더니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봐요, 아가씨. 이거 떨어뜨렸어요. 남자가 커다란 손을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 지갑이더군요. 걸으면서 겉을 입었다 벗었다 했는데 그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그걸 보고 주워서 돌려주려고 한 거였죠. 고맙기보다는 민망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괜히 퉁명스럽게 그럼 진작 얘기를 하시죠. 강도인 줄 알고 놀랐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살며시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아니 이 야밤에 남자가 뒤에서 소리쳐 부르면 놀랄까봐 그랬죠. 요 골목 벗어나서 상가들 나오면 그때 돌려주려고 한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화를 내요? 물에 빠진 놈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 이거 참나. 남자는 기분이 꽤 상한 눈치였어요. 그 모습에 뒤늦게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아니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요. 어쨌든 지갑 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대로 저를 지나쳐 가버렸어요. 망설이던 저는 그런 남자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저기요.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세요. 지갑 주워주셨으니 살해할게요. 됐습니다. 멀쩡한 사람 강도 취급할 땐 언제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가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제 애원에 남자의 마음이 조금은 풀린 걸까요?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주말에 밥이나 한 끼 사달라 하더군요. 강도로 오해했던 게 미안해 냉큼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다가오는 주말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데이트 비슷한 걸 해서일까요? 이상하게 남자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남자는 저보다 2살 연상의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 꽤 건실하고 괜찮은 사람 같더군요.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밥을 다 먹고 헤어지려는데 갑자기 제게 내일은 뭐예요? 안 바쁘면 같이 영화나 볼래요? 하고 묻더군요. 특유의 그 퉁명스러운 말투와 달리 귓볼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뭐야? 왜 웃어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에요. 영화 보자고요? 좋아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세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고 세 번째 만남이 네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저희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격이 불같아서 가끔 심하게 다툴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전 남자친구들과 달리 남자친구는 제가 의지하고 자기한테만 목매는 걸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오히려 남자친구도 사랑에는 맹목적인 면이 있어 그런 저를 기꺼워했죠. 그땐 그게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네요. 서로 나이도 있겠다.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가 아직 만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사람은 못해도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딱 1년만 사귀고 바로 결혼하자고 했죠. 남자친구도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찾아왔어요. 바로 임신이었죠.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자꾸만 잠이 쏟아져서 병원에 가니 글쎄 애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여기기로 했죠. 저희는 바로 양가 부모님부터 찾아뵙고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남자친구 어머니는 혼전 임신 소식에도 기꺼워하시더군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딸이 연애를 하는지도 몰랐던 두 분은 임신 소식에 경악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걸 알고 결사반대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인사 온 남자친구의 뺨까지 때리며 노발대발하셨네요. 썩 꺼지게!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와!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아버님이야! 난 자네 같은 사위 둔 적 없네. 만난 지 2달도 안 됐는데 덜컥 임신부터 시킨 놈은 뭘 믿고 내 딸을 줘? 부모님은 끝내 남자친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애도 지우라고 하더군요. 안 그러면 저까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면서요. 하지만 이미 뱃속에 들어선 아이를 어떻게 지울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에서 도망쳤고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네 어머니는 모든 사정을 알고도 저를 받아주셨어요. 아이고, 너그 부모도 참 모질다. 어떻게 뱃속에 들어서 애를 지우라고 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애부터 낳거라. 막상 손주 얼굴 보면 부모님 마음도 풀어질 테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이 그럼. 처녀 몸으로 애를 낳을 순 없으니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 식은 나중에 따로 천천히 올리자.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정식 부부 사이가 된 거였죠. 부모님 소식은 다행히 친척 언니를 통해 간간히 전해들을 수 있었네요. 이듬해 봄, 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어요. 저를 똑 닮은 딸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죠. 조리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친척 언니를 통해 부모님에게 연락했어요. 차마 직접 연락할 용기가 없어 그렇기도 했고요. 친척 언니가 워낙 말솜씨가 좋아 부모님께 제 마음을 잘 전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친척 언니를 통해 전달된 부모님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잘 얘기해 봤는데 오히려 아이 낳은 걸 알고 노발대발하시네.
아무래도 마음 풀릴 때까진 두 분 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미안해, 영수가. 아니야. 언니가 뭐가 미안해. 잘못한 건 난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지만 충격이 컸어요. 설마 부모님이 끝까지 저를 모른 척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천에 고아가 된 기분에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냥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갓 태어난 딸도 키워야 했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회사에도 복귀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내심 제가 전업주부를 하길 바랬지만 전 그동안 쌓아온 회사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벌이가 많지 않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딸이 젖을 떼자마자 바로 회사로 복귀해 일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셨네요. 죄송하고 고마운 만큼 집안일은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일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같이 일어나 딸의 밥 먹이고 시어머니와 남편 밥상을 차려줬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바로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을 해치우며 딸을 돌봤죠. 또 제 월급의 3분의 2는 전부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터를 쓰는 것보다도 훨씬 큰 액수였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보답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매사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기집애가 누굴 닮았는지 성격이 까탈스럽다. 도무지 정이 안 간다 어쩐다 하면서 손녀를 서슴없이 흉보기도 하셨죠. 서운했지만 그래도 차마 내색할 순 없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반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만나던 분과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귀촌하겠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그러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째요. 제 2의 인생을 살겠다는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신세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처음엔 시터를 구해서라도 계속 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결사반대를 하더군요. 이참에 그냥 회사 그만두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뭐 일이야 애 다 크고 나서 하면 되잖니. 엄마 말이 맞아 여보.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돈 벌게. 수아 맨날 당신 찾으면서 우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죠.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죄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던 날 그러더군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앞으론 집에서 딸이랑 같이 푹 쉬라면서요. 그런데 참 웃기죠. 어떻게 된 게 저는 전업주부가 된 뒤로 더 바빠졌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귀촌하면서 저희랑 같이 지내던 집을 처분하셨기 때문에 당장 새 집을 구해야 했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번 돈은 전부 생활비로 쓰고 제가 번 돈은 거진 다 시어머니를 들여서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미리 증여해줬던 재산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행히 작은 전세 빌라를 구할 수 있었죠. 이사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저 혼자 어린 딸을 등에 업고 부동산이다 은행이다 바쁘게 뛰어다녔더랬죠. 이사 후에도 딸이 한동안 적응을 못해 밤마다 심하게 보챘어요. 그걸 달래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이사한 지 반년쯤 지나자 딸도 밤에 잘 자기 시작했고요. 집안일도 손에 익어 좀 살만해졌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뻔뻔하게도 둘째 얘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이제 우리도 슬슬 둘째 갖는 게 어떨까? 수아랑 더 터울 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의 제안에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둘째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싫다고 했죠.
수아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그리고 여기서 또 둘째 가지면 난 대체 언제 일해? 뭐? 당신 아직도 회사 다시 다닐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수아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나 다시 일하기로 했잖아.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참나.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그냥 당신 위로하느라 그런 거지. 당신 시간 좀 지나면 바로 둘째는 언제 갔냐,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 쪼아댈걸? 아, 몰라. 어쨌든 난 더는 애 안 가질 거야. 수아만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다른 여자들 다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수아 혼자 외롭게 크는 거 가엾지도 않아? 그저 입만 열었다 하면 일. 당신은 모성이란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육아에 전혀 동참도 안 했던 사람이 말이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는 당신은 부성애가 없어서 집에 오면 수아 한번 안아주지도 않는 거야? 나야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얘기가 왜 또 그렇게 튀어? 그놈의 일 누구나 안 해봤어? 근데 당신 그거 알아?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 직장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지. 육아하고 살림하면 그런 것도 없다고. 지금 누가 더 힘든지 대결하자는 거야? 됐다. 말을 말아야지.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그동안 당신이 회사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나름 배려해줬던 건데. 배려가 과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당신 하는 꼴이 딱 그렇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둘째 같은 얘기도 쉽게 하는 거겠지. 그만하자고 했잖아. 남편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서로 냉랭했더랬죠. 며칠 뒤에 어찌저찌 풀긴 했지만 그 뒤로도 육아 문제와 둘째 문제로 종종 다퉜네요. 그래도 더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제 결심은 확고했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이듬해 겨울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덜컥 애가 들어서고 말았어요. 나름 철저하게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임신이 된 건지 너무 속상하더군요. 게다가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글쎄 쌍둥이인 것 같다지 뭐예요. 자세한 건 12주가 지나야 알 수 있다는데 진짜 쌍둥이면 어떡하지? 너무 두렵더군요. 애 셋은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애를 지우자고 말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결사반대했죠.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미 들어선 애를 지워? 그치만 쌍둥이면 어떡해? 우리 형편에 셋이 가당키나 해? 내가 더 열심히 번다니까. 앞으론 집안일이랑 육아도 열심히 도울게. 말로는 뭔들 못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4대 독자인 거 몰라? 어떻게든 아들 낳아서 우리 집안 대는 이어야지. 그 와중에도 아들 타령하는 남편이 미웠어요. 출산과 육아로 망가질 제 몸이나 경력은 생각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난내 만에 남편과 참 많이도 싸웠네요. 그 사이 뱃속의 아이들은 쌍둥이로 확정돼 무럭무럭 커버렸죠. 결국 저는 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는데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막상 낳고 보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군요. 낳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조리원에서 퇴소한 뒤로 제 앞엔 진정한 육아 지옥이 펼쳐졌어요. 애 키워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죽을 것처럼 힘든지.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키워야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역시나 말만 번지르르 했지 쌍둥이들 태어나고 한 달 정도만 도와주는 척 하다가 손을 놔버렸고요. 시어머니도 시골로 내려간 뒤로는 모르쇠로 일관하셨죠. 저희 형편에 시터를 쓸 수도 없고 참 힘들었어요. 하루에 채 2시간도 못 잔 채로 매일 아이들 셋과 전쟁을 벌였죠. 무심한 남편은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네요.
자기 밥 자기가 차려 먹고 설거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크게 도와주는 것처럼 유세를 부렸죠.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애들을 재우고 쪽잠에 든 적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애들이 깨서 우는데 너무 피곤해서 듣지도 못하고 계속 기절해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달래는 게 아니라 발로 차서 저를 깨우더군요. 시끄러우니까 얼른 일어나서 애들 다시 재우라고요. 참,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남자와 결혼한 건지 후회스러웠죠. 그럴수록 생각나는 건 친정 부모님 뿐이었어요. 중간중간 친척 언니를 통해 만나고 싶다고 꾸준히 연락을 넣었는데요. 무정하게도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답을 주신 적이 없었죠. 그러니 저도 점점 부모님을 가슴 한구석에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하루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수아임이야. 나 지금 너희 집 근처다. 곧 다 와가니까 문 열어둬라. 네? 어떻게 연락도 없이... 친구 딸 결혼식 때문에 올라왔다 겸사겸사 온 거야. 뷔페 음식 남은 것 좀 싸왔는데 너 먹으라고. 제가 미처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겼어요. 남의 결혼식 음식 남은 거 뭐 좋다고 굳이 주신다는 건지.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만 될 텐데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도 바로 앞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 급한 대로 널브러진 애들 장난감이며 옷가지 같은 거라도 대충 치웠죠. 시어머니가 따로 살기 시작한 뒤로 부쩍 잔소리가 심해지셨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청소하다 보니 금세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나가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더워라. 아니 근데 넌 집안꼴이 이게 뭐니?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살림을 하긴 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난장판인 집을 보고 대뜸 잔소리부터 퍼부었어요. 애 셋을 혼자 돌보느라 죽어나가는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죄송해요 어머님. 애들 때문에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아이고 핑계는. 누구네 안 키워봤니? 난 상철이 키우면서도 집에 먼지 안 더럽게 매일 쓸고 닦았다. 어떻게 애 셋 낳아 키우는 저랑 자기 처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혔죠. 그거야 어머님은 하나만 낳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대거리 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네요. 대신 죄송하다고 얼른 치우겠다고 했죠. 그런데 기막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주러 잠깐 들렀다는 시어머니는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가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이나 애 보는 걸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실 소파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TV만 보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슬쩍 어머님, 슬슬 버스 시간 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안에 도착하려면 이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고 말했더랬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도 않으며 대수롭지 않게 입을 열더군요.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지.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널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일 봐라. 그이 오늘 늦을 텐데. 아이 괜찮아. 정 못 가겠다 싶으면 하룻밤 자고 출발해도 되니까. 그보다 빨래는 언제 돌릴 거니? 해지기 전에 널어야 될 거 아니야. 갈 생각은 않고 계속 집안일만 시키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 눕혀놔도 울며 보채는 쌍둥이들을 하나씩 앞으로 안고 등에 이고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세탁실로 가서 빨래를 했네요. 그나마 큰딸은 좀 컸다고 엄마가 힘든 걸 알았는지 얌전히 인형 가지고 혼자 놀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끝없이 제게 집안일을 시키셨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또 입을 열었어요. 예,
상철이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온다니? 네,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끼리 대충 차려 먹고 얼른 치우자. 슬슬 시장하구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뛰어다니는 며느리한테 저녁 밥상까지 차려달라니 참 대단한 시어머니구나 싶더군요. 그땐 이미 부엌 앞에 서서 뭔가를 만들 힘도 없는 상태였어요. 장은 남편이 퇴근할 때 봐주거나 인터넷으로 시켰기 때문에 냉장고에 뭐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굶길 수도 없으니 뭐 어떡해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야겠다 싶었죠. 평소 시어머니가 김치찌개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 어떠세요? 하고 물으니 뭐 나쁘지 않지 하시더군요. 바로 근처 가게에 전화해 김치찌개를 주문했네요. 다행히 금방 배달이 되더라고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배달원이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달려나가 김치찌개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휘둥그레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너 지금 그게 뭐니? 설마 김치찌개를 만든 게 아니고 배달시킨 거니? 네, 어머님이 김치찌개 괜찮다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뜸 빽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디 피 같은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배를 불려? 매 끼니 손수 만들어 먹어야 한 푼이라도 아끼지? 집에서 노는 년이 돈 아까운 줄 몰라?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야단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또 남편의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배달은 자주 시켜 먹지도 않았기에 억울하기도 했죠. 어머님, 매번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그이가 시켜 먹자고 할 때만 시켜 먹는다고요. 어디서 뻔뻔하게 우리 아들 핑계를 대? 이게 못된 여우짓만 배워가지고 그동안 애들 키운다는 핑계로 집에서 팽팽 놀면서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니 좋디? 어? 그러니 직장 복귀한다는 소리도 쏙 들어갔지. 시어머니는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악을 쓰며 제 머리채를 붙잡더니 마구 흔들더군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자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아, 어머님 아파요. 제발 놔주세요. 네? 애들이 보고 있다고요. 너같이 남편 돈 귀한 줄 모르는 년은 좀 맞아야 돼. 어디 시애미가 밥 달라는데 배달 음식을 너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이것 좀 놔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겁에 질려있던 큰딸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로 달려들더군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 놔줘. 이 나쁜 할머니야. 하고 소리치며 시어머니의 종아리를 물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악소리를 내면서 넘어져 버렸죠. 간신히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난 저는 일단 큰딸부터 보호하려고 제 뒤로 물렸어요. 그리고 방에 들여보내려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남편이 퇴근해 집에 온 거였죠. 남편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곡소리를 내다시피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상철아. 네 애미 죽는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인데? 놀란 남편이 달려오자 시어머니는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부풀려 고자질하더군요. 시애미가 밥 달라니까 귀찮다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줬다. 그걸로 야단 좀 쳤더니 수아가 다리를 물어버렸다. 잔뜩 과장해서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일단 놀란 딸부터 달래줬어요. 그리고 방으로 데려가 간신히 재웠죠. 그러고 나니 모멸감이 밀려들더군요. 혼자 숨죽여 울다 거실로 나왔을 땐 이미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었어요. 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같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돌아오면 뭔가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겠지, 대신 사과라도 하겠지 했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돌아온 남편은 씻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따졌죠.
왜 당신 아무 말도 안 해? 어머님이 나 때리는 거 봤잖아. 어머님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말이라도 하긴 한 거야?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애초에 당신이 빌미를 제공했잖아. 시어머니가 밥 달라는데 배달 음식 시켜주는 정신 나간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뭐? 정신 나간 여자? 그럼 당신 엄마는 어떻고? 애새 때문에 죽어나는 며느리 집에 와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것 치워라 저것 치워라. 배고프니 밥 달라 시켜 먹기만 하는데. 배고프다 그래서 음식 시켜준 게 왜? 그럼 애셋을 이고지고 내가 시어머니 밥까지 차렸어야 한단 말이야? 그만 좀 해! 또 싸우고 싶어서 그래? 그래, 우리 엄마 잘한 거 없어. 하지만 당신도 잘한 거 없잖아. 그리고 애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지 할머니 다리를 물어뜯어? 그거 혼내긴 한 거야? 딸까지 비난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그러자 참고 있던 서름이 폭발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애새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차마 서러움에 뒷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간신히 울음을 참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긋지긋하다. 그놈의 육아유세. 누가 보면 세상에서 당신 혼자 애새 키우는 줄 알겠어?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남편에 대한 일말의 애정마저 싸그리 사라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선언하듯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 그래.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야. 더는 당신 같은 남자랑 못 살겠어. 남편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코웃음을 치더군요. 이혼하면 뭐 당신이 갈 곳이나 있고? 친정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주제? 아직도 연락 안 받아주시지?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남편의 비웃음이 한층 진해졌어요. 거봐, 당신이 의지하고 비빌 곳은 남편인 나밖에 없다고. 그러니 헛소리 그만하고 가서 애들이나 봐. 벌써 쌍둥이들께서 울잖아. 어쨌든 난 이혼할 거야. 애들은 전부 내가 키울 거고.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그대로 안방을 나와 작은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깬 쌍둥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눈물을 삼켰죠. 막상 홀로서기 하려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당장 제가 책임져야 하는 자식만 셋이었으니까요. 뭐 큰딸이야 유치원에 다닌다지만 쌍둥이들은 아직 제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긴커녕 알바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급한 대로 일단 살 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군요. 전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 된 이 집 달랑 하나였으니 더 그랬어요. 막막한 심정에 눈 딱 감고 애들 클 때까지만 남편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 스스로가 비참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그날도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면서 씨름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치원 다녀온 딸이 엄마 왜 그래? 또 아빠가 괴롭혔어? 하고 말을 걸더군요. 그 나이쯤 되니 딸도 제법 귀가 밝아져서 애들 없는 데서 싸운다고 싸웠는데도 남편하고 제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애착 형성이 안 된 자기 아빠를 더 싫어했죠. 곧 이혼할 거니 잘됐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에게 미안하고 죄스럽고 참 복잡한 심정이더군요. 엄마, 아빠가 괴롭혔냐고. 아니면 할머니가 또 왔어? 아니야, 엄만 괜찮아. 그럼 요즘 왜 자꾸 한숨 쉬어?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 수아랑 쌍둥이들이랑 잘 키우고 싶은데 참 힘드네.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럼 내 비밀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비밀 친구? 유치원에서 새 친구 사귀었어? 아니, 유치원 친구 아닌데. 처음 듣는 비밀 친구라는 말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혹시 딸한테 이상한 사람이라도 접근한 게 아닐까 해서 말이죠.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딸이 더욱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비밀 친구가 엄마 힘들어 보이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자. 친구인 딸이 힘들 때도 아니고 제가 힘들 때 연락하라고 했다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유치원에 전화해봐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하는데 딸이 갑자기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더군요. 여기 번호도 알려줬어. 얼른 전화해보자. 확실히 노트엔 어른 글씨로 핸드폰 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누군지 확실히 밝혀내야겠다 싶어 바로 전화를 걸었죠. 잠깐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박수아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 딸한테 번호를 알려주고 비밀 친구니 뭐니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숙아, 너 영숙이 맞니? 상대의 목소리를 들은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 바로 엄마의 목소리였거든요. 엄마? 그래, 영숙아, 엄마다. 엄마가 대체 어떻게... 수아가 말하는 비밀 친구라는 사람이 엄마였던 거야? 그건... 자세한 얘긴 얼굴 보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 엄마 만나주면 안 될까?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못 만나겠다고 했던 거 아직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었니? 엄마와 대화를 나눠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약속 장소인 커피숍으로 나갔죠. 엄마는 벌써 도착해 앉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옆엔 아버지까지 함께였죠. 수아는 엄마를 보자마자 익숙한 듯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영수가, 이 애비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 이 못난 애비 용서해 주렴. 널 보지 못한 지난 몇 년간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버지, 용서라뇨. 잘못한 건 전데. 그럼 아버지야말로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 용서하다 마다. 애초에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게 어딨겠니? 우린 네가 수아 낳은 거 알자마자 바로 연락해서 풀고 싶었다. 근데 경이 말로는 네가 아직도 우릴 원망한다고 해서.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희 언니가 그랬다고요? 아이, 그래. 우리가 경희 통해서 너한테 연락할 때마다 그랬다며.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평생 안 볼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전 경희 언니 통해서 계속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랑 엄마야말로. 그제야 아버지도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난 몇 년간 쌓여있던 각자의 사정을 풀어나갔죠. 그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은 진작에 저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진작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촌 언니가 가로막으며 자기가 대신 연락하겠다고 나섰다는군요. 괜히 직접 부딪혔다간 긁어 부스럼만 일으킨다고요. 도대체 사촌 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쳐들어갔죠. 뻔뻔하게도 사촌 언니는 그때까지도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누워 제 집처럼 TV를 보고 있던 언니는 저와 부모님이 함께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어떻게 영숙이 네가... 긴 말할 거 없고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말해. 지난 몇 년간 나랑 부모님 사이에 왜 이간질한 거야?
그러자 사촌 언니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영수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냥 난 네가 아주 조금만 고생했으면 하는 마음에. 뭐? 내가 고생했으면 했다고? 그래. 넌 나랑 달리 부자 부모 만나서 실컷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그게 어린 마음이 너무 얄미웠어. 그래서 그렇게 애 낳겠다고 집 뛰쳐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만 조만간 다 얘기하려고 했어. 너랑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리고 사과하려고 했어. 진짜야. 알고 보니 사촌 언니는 저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 줄곧 저를 미워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한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는지.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대신에 앞으로 나선 건 엄마였어요. 생전 폭력이라곤 써본 적도 없는 분이 처음으로 사촌 언니의 뺨을 때리더군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 결혼할 때 해주기로 했던 경제적 지원 전부 취소야. 또 너희 아버지 빚 갚아주기로 했던 것도 없던 걸로 하마. 큰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니? 엄마는 가차없이 사촌 언니를 현관 밖으로 몰아냈어요. 알고 보니 사촌 언니는 아버지 소개로 의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혼수며 뭐며 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기로 했었나 봐요. 그동안 딸처럼 여겼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사촌 언니에게 그런 원조를 해주겠어요. 사촌 언니는 대문 밖까지 쫓겨나고 나서도 그 앞에서 한참을 애원했어요. 문까지 두드리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아버지가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사건이 일단락됐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미뤄뒀던 회포를 풀었죠. 엄마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손녀딸과 어떻게 비밀 친구가 됐는지도 알게 됐네요. 네가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사는지라도 알아보려고 너희 집 근처를 매일같이 서성였지. 그러다 우연히 수아도 보게 된 거야. 엄마가 수아 가까이서 보려고 동화구연 자격증까지 딴 거 아니? 그걸로 유치원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봉사활동 하면서 수아랑 친해진 거야. 그랬구나. 엄마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동안 난 바보같이. 내가 먼저 전화라도 할걸.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더 미안하지. 엄마와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남편과 시댁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는 눈치였어요. 긴 말할 것 없이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이혼을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남편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버린 거였죠. 어차피 제 돈으로 산 제 집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부동산에서 짐 빼라고 연락이 갔는지 남편이 사색이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 팔았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당신 대체 애들 데리고 어디 있는 건데? 나? 우리 부모님 댁인데?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있다고? 응. 어떡하지? 나 우리 부모님이랑 화해했는데. 당신 같은 거한테 굽히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건 알지? 제가 부모님과 화해했다는 걸 안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갑자기 저희 집까지 달려와 한 번만 만나달라 사정하더군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어차피 이혼 서류에 도장은 받아야 하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대뜸 무릎부터 꿇더군요. 영수가 미안해. 그땐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엄마도 불쌍한 사람인 거 알잖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얘기도 이젠 지겹다.
넌 너네 엄마만 불쌍하고 네 자식 새끼 셋 키우면서 시집살이 하느라 비쩍 말라가던 마누라는 안 불쌍했니? 너무 힘들어서 배달 음식 한 번 시켰다고 식충이 취급받으면서 머리채까지 잡힌 네 마누라는 안 불쌍했냐고? 하긴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내가 잘못했어, 응? 원한다면 우리 엄마랑 인연 끊을게. 아니, 엄마 여기 데려와서 무릎 꿇고 당신한테 빌라고 할게.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절연당했을 땐 기세등등하더니만 참 강량약 강인 그 모습이 역겹더라고요. 다 필요 없으니까 꺼져. 애들 생각은 안 해? 아빠 없이 크게 할 거냐고.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애들도 너 밉대. 맨날 나 울게 해서 꼴도 보기 싫대. 그 말에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참 우습더군요. 아이들을 다정하게 안아준 적도 한 번 없으면서 말이죠. 전 망연자실한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저와 이혼한 남편은 허구한 날 술만 마시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요. 그런 남편을 뒤치다꺼리하던 시어머니도 재혼한 남편에게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모자가 쪽방촌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부모님을 이간질했던 사촌 언니도 결국 파혼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촌 언니 결혼 상대였던 의사분에게 모든 진실을 다 말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요 몇 년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란듯이 성공해 이젠 대표님 소리 들으며 일하고 있네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식 셋도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웠는데요. 지금은 다들 독립해서 제 밥벌이 잘하고 있답니다. 셋 다 만나기만 하면 제게 잔소리를 못해 안달이에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면서 엄마도 빨리 좋은 남자 만나라고 말이죠. 자식들 등살에 못 이겨 몇 년 전부터 골프도 배우고 와인 동호회도 다니며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남자다 싶은 인연은 못 만났네요. 그래도 100세 시대, 인생 길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못 만나도 어쩔 수 없고요. 아직 부모님도 두 분 다 정정하시고 자식들과 친구들도 있으니 노후가 외로울 것 같진 않거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